서울 연희동의 한 고급 주택 지하실. 수백 킬로미터의 무게를 자랑하는 낡은 철제 드럼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철통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 준비를 하던 집주인이 우연히 느낀 호기심에 굳게 닫힌 뚜껑을 열었고 30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9월 14일 생인 집주인 김상우 당시 45세는 1998년에 이 연희동 주택으로 이사를 와 9년째 거주 중이었다.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아침,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한 그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불러 집안의 크고 작은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사 작업은 지하실에서 암초를 만났다. 인부 중 한 명이 지하실 구석에서 심하게 녹슨 거대한 철제 드럼통을 발견한 것이다. 겉면의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식된 그 통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인부가 통을 들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료 두 명이 더 내려와 새 장정이 달라붙어 낑낑댄 끝에야 겨우 지하실에서 마당 공터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던 인부 중 한 명이 김상우에게 말했다. 사장님, 이 통은 너무 무거워서 트럭에 실을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만 꺼내드릴 테니 직접 처리하셔야겠습니다. 사장님, 직접 처리하셔야겠습니다.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드럼통을 본 김상우는 상념에 잠겼다. 9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지하실에 저 통이 있었다. 눈에 거슬려 버리려 했지만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 9년 내내 방치해 두었던 것이다. 도대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토록 무거운 것일까? 호기심을 참지 못한 김상우는 창고에서 쇠지렛 대 빠루를 가져와 굳게 닫힌 뚜껑을 비집어 열기 시작했다. 끼기기기기글 하는 쇳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린 순간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가 훅 끼쳐와 그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 코를 틀어막고 통 안을 들여다본 그의 눈에 짙은 녹색 액체와 플라스틱 알갱이들 사이로 낡은 구두 한 짝, 그리고 사람의 손이 들어왔다.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진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했다. 평화롭던 연희동 주택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현장 감식반은 통 안에 시신이 들어있음을 확인했지만 증거 훼손을 우려해 함부로 시신을 꺼내지 않고 160kg에 달하는 208리터짜리 드럼통 전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겼다. 국과수 연구원들이 통 안에 든 내용물을 모두 빼내는 데만 꼬박 3시간이 걸렸다. 짙은 녹색의 화학 액체와 플라스틱 수지 레지 펠릿에 잠겨있던 것은 한 여성의 시신이었다. 그녀는 1970년대에나 유행했을 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통 안에서는 시신과 함께 핸드백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화장품 콤팩트, 빗, 속눈썹 뷰러, 낡은 수첩, 반지 2개, 그리고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반지 중 하나에는 S,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목걸이에는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망한 여성의 자궁 안에는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든 태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로 뒷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두부 손상이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핸드백 속 수첩이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을 해독해낸다면 피해자의 신원을 밝힐 결정적 단서가 될 터였다. 하지만 수십 년간 화학 액체에 잠겨있던 수첩은 펜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찢어질 만큼 흐물흐물해져 있어 복원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1970년대 후반 서울 일대에서 실종된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실종자가 너무 많아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방향을 틀어 철제 드럼통 자체에 주목했다. 드럼통 표면에 희미하게 남은 일련 번호와 화학 공장 마크를 추적한 끝에 이 통이 울산에 위치한 한 화학 공장에서 생산된 것임을 밝혀냈다. 공장 측 기록에 따르면 해당 드럼통은 1972년에 인공 염료를 담기 위해 제조되었으며 그 특정 염료는 1979년에 단종되었다. 경찰은 집주인 김상우를 상대로 드럼통의 출처를 추궁했지만 1990년에 이사 왔을 때부터 지하실에 있었다는 그의 진술에 거짓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추적해 과거 거주했던 4명의 집주인을 모두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철통은 1970년대에
이 집을 처음 지어 살았던 일대 집주인의 소유였음이 드러났다. 초대 집주인은 1935년 11월 5일 생인 박동철이었다. 현재 72세인 그는 은퇴 후 제주도의 한 고급 타운하우스로 이주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경찰이 과거 연희동 이웃 주민들을 탐문한 결과 박동철은 1970년대 당시 성수동에서 조화 가짜 꽃도와 플라스틱 장식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이었다. 플라스틱 공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형사들의 뇌리에 드럼통을 가득 채우고 있던 대량의 플라스틱 펠릿이 스쳤다. 조사 결과 당시 박동철의 공장에서는 플라스틱 조화를 염색하기 위해 울산 화학 공장에서 대량의 염료를 납품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드럼통 속 임산부 시신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경찰서로 한 통의 익명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는 드럼통 속 여성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970년대 후반 플라스틱 공장 사장이었던 박동철이 공장에서 일하던 어린 여공과 깊은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정황이 박동철을 가리키고 있었다. 형사들은 곧장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날아가 박동철의 자택을 찾았다. 불시에 방문해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던 박동철은 마지못해 형사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형사들이 드럼통 사진을 내밀며 과거 공장에서 이런 염료통을 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 공장에선 저런 철통을 쓴 적도 녹색 염료를 쓴 적도 없소라며 딱 잡아댔다. 형사들이 내연녀에 대해 묻자 그는 과거 외도를 한 적이 있음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30년도 더 된 일이라 그 여자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유를 부렸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박동철의 공장에서 해당 염료를 사용했다는 물증을 확보한 상태였다. 확신이 선 형사들은 그에게 DNA 채취 키트를 내밀었다. 드럼통 속 태아의 유전자와 대조해 보려 하니 DNA 채취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박동철의 안색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불같이 화를 내더니 형사들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그 사이 국과수에서는 기적적인 성과가 나왔다. 첨단 기법을 동원해 흐물흐물해진 수첩의 일부 페이지를 복원해낸 것이다. 한 페이지의 둘째 줄에 사장님 박동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연희동 자택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서는 최미영 선생님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즉시 최미영을 찾아 나섰다. 1952년 7월 20일생으로 사건 당시 25세, 현재 55세가 된 최미영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녀는 드럼통 속 임산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챘다. 피해자의 이름은 이수진 1954년 3월 12일생. 그녀는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무작정 상경해 박동철의 성수동 플라스틱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고된 교대 근무 속에서도 학업의 꿈을 놓지 않았던 수지는 퇴근 후 구로동 야학 야간학교에 다녔고 당시 그곳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바로 최미영이었다. 2살 터울이었던 두 사람은 선생과 제자를 넘어 친자매처럼 의지하는 사이였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끔찍이 생각하며 꼬박꼬박 월급을 붙이던 착하고 순박한 23살의 이수진. 최미영의 진술에 따르면 수진이 실종되기 직전 그녀는 최미영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만은 말했다. 최미영이 그 남자가 너랑 결혼한대? 라고 묻자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죠. 아내랑 이혼하고 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비극의 날이었던 1977년 10월 15일 수지는 울먹이며 최미영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남자가 자신과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수진이 홧김에 그 남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공교롭게도 남자의 아내가 전화를 받은 것이다. 분노에 찬 수진은 아내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과 자신의 임신 소식을 모조리 폭로해버렸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도로 격분한 남자가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살해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겁에 질린 수진의 목소리에 놀란 최미영은 곧장 수진이 새들어 살던 구로동의 단칸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수진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3시간을 애타게 기다려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최미영은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유부남과의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
수진의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웠던 최미영은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결정적 사실을 경찰에 숨기고 말았다. 당시 경찰은 20대 여공이 남자 문제나 빚 문제로 야반 도주하는 일이 흔했기에 단순 가출로 처리해버렸고, 그렇게 이수진의 실종은 30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퍼즐 조각은 완벽하게 맞춰졌다. 1977년 10월 15일 밤, 가정을 잃을 위기에 처한 공장 사장 박동철은 수진을 달래주겠다며 인적이 끊긴 성수동 공장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둔기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나 강에 유기할 목적으로 화학약품용 철제 드럼통에 쑤셔 넣었다. 시신이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공장에 널려있던 플라스틱 펠릿을 가득 채우고 약품을 부어 뚜껑을 용접해 밀봉했다. 하지만 막상 범행을 끝내고 보니 통의 무게가 160kg을 훌쩍 넘겨버려 도저히 혼자 힘으로 차에 실을 수가 없었다. 궁지에 몰린 박동철은 인부들을 돈으로 매수해 중요한 화공약품이라 속이고 새로 지은 연희동 자택 지하실로 통을 옮기게 한 것이다. 그 후 30년 동안 그는 자신의 발밑 지하실에 내연녀와 친자식의 시신을 묻어둔 채 태연하게 살아왔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경찰은 즉각 체포영장과 DNA 강제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제주도로 향했다. 그러나 자택에 도착했을 때 박동철의 아내는 남편이 며칠째 행방불명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박동철은 인근 야산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SUV 차량 뒷좌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차량 내부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사냥용 엽총이 쥐어져 있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경찰은 사망한 박동철의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국과수로 보냈고 검사 결과 드럼통 속 태아의 DNA와 99.93%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의 모든 추리가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비록 유력한 용의자의 자살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30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이수진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다. 한 방송국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PD는 수소문 끝에 전남 해남에 살아계신 이수진의 노모 정옥순 1929년 1월 8일생, 당시 78세를 찾아갔다. 30년 만에 차가운 유골로 돌아온 딸의 소식을 접한 노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딸과의 재회는 그렇게 비극으로 끝이 났다. 방송의 마지막, PD는 국과수에서 복원한 수진의 낡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박동철에게 남기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메모 한 줄을 화면에 띄웠다. 진실을 말한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